저는 올해 74, 이름은 김혜련입니다. 젊을 땐 사랑이 불꽃인 줄 알았고 중년엔 사랑이 의무라고 믿었으며 노년이 되어 알았습니다. 사랑은 불꽃도 의무도 아닌 잿빛 속에서도 오래 남는 온기라는 걸요. 남편을 22에 만나 44에 떠나보내고 그 뒤로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덮으며 살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지. 그렇게 말하면 밤의 허전함이 조금 덜해졌어요.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늦게 오는 손님이 있더군요. 봄바람처럼 혹은 한겨울 난로처럼 그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인생학교 첫날, 저는 맨 뒤 창가 자리에서 이름표를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도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도 없던 자리. 그런데 강의가 끝나자 키가 고든 분이 의자 하나를 더 가져와 제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김혜련님, 글씨가 참 곱네요. 요즘 손편지 쓰는 분 드문데요. 그분 이정우 씨였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손거울로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람. 하지만 설렘은 나이를 모르나 봅니다. 우리는 복지관 마당 화단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저는 흙을 털고 그는 작은 삽을 건넸죠. 봄 소풍 버스에서는 님과 함께를 반주도 없이 허밍으로 맞췄고 시장에서는 서로의 장바구니에 무게를 나눠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혜련 씨, 1박 2일 남해 같이 가실래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겁도 났지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 나이에 그가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남들 인생은 남들이 살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죠. 그 말이 제 마음을 꿰뚫어 지나갔습니다. 남해의 바람은 소금내가 났고 바다는 초록빛이었어요. 밤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젊은 날을 나눴죠. 그는 전쟁통에 부모를 여의고 혼자 버틴 이야기. 저는 무뚝뚝했던 남편과의 시간, 두 아이를 재우고 혼자 우물우물 밥을 넘기던 밤들을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고 집에 불을 켜놓고 싶어졌어요.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불은 타오르는 게 아니라 밝혀지는 거구나. 그날 알았어요.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뀔 동안 우리는 손을 잡고 다녔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람 소리처럼 스쳐 지나가게 놔뒀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때로 너무 빨리 짧아지죠. 어느 오후 그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쓰러졌어요. 급성 폐렴. 병실의 냄새는 무력했고 모니터의 초록선은 잔인하리만치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혜련 씨, 내 인생 마지막 봄이 당신이라 다행이었어요. 그 한 문장을 남기고 봄은 제게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그의 글씨가 있었어요. 당신의 손으로 다시 꽃을 심어주세요. 그 꽃이 필 때마다 나는 향기로 돌아올게요. 저는 그의 말을 지켰습니다. 복지관 앞인 화단에 작은 분홍꽃을 심고 이름을 붙였죠. 정옥꽃. 해마다 봄이면 제일 먼저 피어나는 그 꽃은 누가 뭐래도 제 마음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온기를 시샘하는 건 늘 돈과 오해더군요. 여름 초입, 작은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자꾸 물건 두고 나오시잖아. 운전면허 반납도 하셨어야죠. 이참에 요양원 알아봐요.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집도 넓고 비어 있어요. 관리 힘드시죠? 정리하면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집 테이블 위에 낯선 서류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요양원 안내, 후견인 신청서, 부동산 매매 양식. 내 이름이 선명했어요. 내가 쓰지 않은 글씨, 내가 찍지 않은 도장 자리. 밤엔 부엌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해, 어서. 내 집인데 내 목소리가 아닌 숨소리가 돌아다녔죠. 그날 저는 오래 묵혀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치워 넣은 과거의 상자. 가장 위에 정우 씨의 편지와는 다른 더 오래된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지, 확인, 출발. 젊을 적 기관사였던 아버지가 제게 가르쳤던 세 단어. 멈추고 사실을 확인하고 움직여라. 그날부터 저는 나를 의심하기보다 나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 약, 가스 차단, 문단속, 현금카드 사용, 통화 기록을 적었어요. 복지관, 시장, 은행, 병원 제가 갔던 모든 동선을 영수증과 도장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김 선생에게 조용히 물었죠. 혹시 노인 후견인 남용에 대해 상담해 주는 분 있나요? 김 선생은 신경과 류선호 원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양심 있는 분이에요. 어머니를 직접 모셔봤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날짜 말하기, 계산, 기억, 시계 그리기, 도형 따라 그리기. 저는 제 호흡을 세고 연필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선호 원장이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혜련님, 점수가 아주 좋아요. 또래 평균을 웃돕니다. 일상 의사결정 능력도 충분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지를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길로 공증사무소에 들러 검사 결과와 사전 의사결정서를 공증했습니다. 만약 어느 날 판단력이 흔들리면 병원에서 재평가를 받고 내 집과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내 뜻을 우선한다.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적었습니다. 노인이란 이유로 타인이 대신 누를 수 없는 동의 버튼을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무모할지 모를 선택을 했어요. 35년 살던 2층 집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첫째, 누군가의 손에 떠밀려 파는 집이 아니라 내 손으로 결정한 집이어야 한다. 둘째, 집을 지키려면 집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셋째, 내 사랑이 머물던 자리를 내가 떠나는 날, 그 자리엔 내 뜻이 남아야 한다. 매수인은 금세 나타났고 전자계약으로 모든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제가 조항을 읽고 이해하고 수정안을 제시하고 서명하는 모든 장면을. 어르신, 이렇게 꼼꼼한 분은 처음 봐요. 젊은 중개사가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기록만이 나를 지키니까요.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크루즈 여행 가는 동안 정리하려 했던 건데 왜 집을 팔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없는 동안 내가 정리했다. 침묵이 길게 흘렀죠. 며느리가 카톡을 단체방에 올렸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가스불을 끄지 않으신다. 길 잃고 혼잣말하신다. 복지관 친구들이 캡처해서 보여줬습니다. 어떤 친구는 댓글을 달아주었더군요. 혜련 언니는 매일 점검표 쓰는 사람입니다. 근거를 제시하세요. 혀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선호 원장에게 다시 전화를 했더니 말했어요. 공정한 자리에서 가족 상담을 보시죠. 의료사회복지사가 참관하는 곳으로요.
그가 잡아준 대학병원 상담실 밟고 화냈어요. 원형 테이블, 환자 권리 안내문, 기록의 구조. 저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정지, 확인, 출발로 쌓아 올린 파일. 검사 결과, 공증서, 전자계약 기록, 일상 점검표, 영수증, 동선 로그.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익숙한 순서로 말을 꺼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고 충동적으로 집을 팔았고 현실 인식이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료를 넘겼죠. 검사 점수는 이렇고 계약은 이렇게 검토했고 일상은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가 내민 캡처를 조용히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증언을 부탁하는 메시지입니다. 공기가 멈췄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교수는 결론을 읽었습니다. 김혜련님은 현재 완전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며 후견은 필요치 않습니다. 가족은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싸움이 끝나서가 아니라 내 온기가 내 자리를 되찾았기 때문이죠. 집을 떠난 다음 날, 저는 수원의 작은 아파트의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남향, 혼자 살기에 딱 좋은 24평. 커튼을 달고 정옥꽃 사진을 책장 위에 놓고 냄비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내 안에 바람이 잦아드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엔 의정부 철도박물관으로 갔어요. 주 2회 도슨트 봉사. 아이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기차 운전은 어려워요? 저는 웃으며 말하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정지, 확인, 출발.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정지, 확인, 출발. 소리의 리듬이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동사무소 요리교실에 갑니다. 남자 셰프 선생님이 말하죠. 혜련 선생, 저 민속장아찌 레시피 좀. 저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제 레시피를, 제 손때를,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 사랑은 더 이상 누군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에 온기를 나눠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딸은 삐져있고 며느리는 눈을 피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어제는 손녀가 왔어요. 할머니, 왜 사진에 꽃이 있어요? 저는 정옥꽃을 가리키며 말했죠. 그건 할머니가 다시 켠 불이야. 누군가의 온기가 너를 밝혀준다면 그건 사랑이란다. 손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나만의 불을 켤래. 저는 또 울었습니다. 기쁨은 늘 눈물로 익어가니까요. 가끔은 밤에 혼자 묻습니다. 정호 씨, 거기 있나요? 그러면 창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때 저는 대답합니다. 네, 오늘도 잘 피었어요. 당신이 심은 마음이니까요. 내일은 복지관 화단에 새 모종을 심을 겁니다.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누군가의 사연이 꽃잎이 되겠죠. 누군가의 늦게 온 봄, 늦게 배운 사랑, 늦게 되찾은 자기 결정. 저는 거기에 물을 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속삭임에 밀려 자기 삶의 핸들을 놓아버린 적이 있나요? 그럼 오늘 세 단어만 기억해요. 정지, 멈추고, 확인, 사실을 모으고, 출발. 당신의 속도로 다시 한 발 떼세요. 남들이 말하는 나이는 숫자가 진짜가 되는 순간은
숫자를 핑계로 남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을 때입니다. 저는 올해 74입니다. 사랑은 다 지난 줄 알았고, 권리는 이미 남에게 넘어간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늦게 도착했을 뿐이고, 권리는 내가 손을 뻗으면 다시 잡히더군요. 그러니 부디 너무 일찍 불을 끄지 마세요. 국은 아직 덜 끓었고, 꽃은 아직 덜 피었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중간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다시 켠 그 불이 당신 곁에 누군가를 덮어줄 겁니다. 저처럼요. 저는 오늘도 아침 냄비를 올리며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아직 따뜻하잖아. 아직 손이 움직이잖아. 그게 제가 하루를 버티는 이유이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우 씨에게 당신이 심어준 봄 아직 안 졌어요. 내년에 또 피울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봄을 응원합니다. 정지 확인 출발 우리 오늘도 그걸로 충분합니다.